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하자. 조선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것들이 다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1914년에 고려인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또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주 당하죠. 노약자 어린이가 그 혹독한 겨울에 또 이주 과정을 견디면서 중간에 또 열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주다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었죠. 톡을 파고 살았던 겨울에 그때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가 무수히 사망을 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주 물결.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1956년부터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고려인처럼 강제이주당한 민족들한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분산 이주를 하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이주. 학업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널리 분산되는데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지금 이런 상태로 50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지금 최근에 한 11만 명 정도 고려인이 지금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그 나라들에 살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그래서 160년 역사에도 정말 네 번에 걸친 대이주를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시작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863년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가 조선 고종의 제국인연인데, 바로 그 1년 전에 연해주로 두만강변에 우리 조선 동포들이 건너가면서 시작된 게 근현대사에서 한인 이주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주의 고려인 이주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고려인들이 이제 러시아로 이주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1863년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하지만은 또 다른 기록들, 그리고 당시에 그 해외 여행자들의 기록이나 또 우리 측 또 일본 기록,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당연히 그 전에도 당연히 건너갔겠죠.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 측 공식 기록은 1864년에 이제 노보고르스키 그쪽에 이제 국경 초소 책임자가 연해주 이제 군관구장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1863년 11월 30일, 그게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12일 정도 되는데, 그때 이주에서 살고 있으니 이분들한테 거주권을 주고 또 이분들이 지은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런 요구가 1864년 이제 9월 21일에 나옵니다. 다른 기록들도 있지만 학자들이 통칭해서 이것을 이주 원년으로 삼고 있고, 또 하나는 1914년에 연해주에 살던 이 고려인들이 고려인 러시아 이주 5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하. 준비했는데 이제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관계로 이게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1864년을 이주 원년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러시아 측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주 원년이고, 이제 고려인들의 이주는 다른 지역의 이주와 달리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주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제 연해주 이주. 이제 연해주 이주도 두 가지 이제 물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생계를 위한, 당시에 또 1869년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몇 년간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생존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1905년부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또 1907년에 정미칠조약으로 우리 구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이러면서 여러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1910년에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대의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주의 물결이 좀 바뀝니다. 예.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1937년까지 연해주 또 위에 이제 하바롭스크 그 흑룡주 예. 그리고 자바이칼주 이쪽에 살던 이제 우리 고려인들 이 역사가 첫 번째 이주고 160년 역사에도 정말 4번에 걸친 대이주를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4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려인들의 연해주 이주일 텐데 1863년 공식적으로 이제 1864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1차 이주의 어떤 특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1차 이주의 특징은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2가지 물결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물결은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 계속된 이제 기근 그리고 또 관리의 확정. 또 그 당시 우리 그 정부가 그만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수가 이렇게 이주에 가서 새 삶을 찾았고 또 당시에 러시아에서도 1858년에 아이온 조약 그리고 1860년에 북경 조약을 맺으면서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이제 한량을 받아서 최종 러시아 땅이 됐죠. 예. 그랬는데 그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해주를 개척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주를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연해주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생계에 시달리던 많은 우리 그 함경도 북부지방 농민들이 이주에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조상들은 이제 민족 의식으로 이렇게 각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단지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고 이렇게 살고 또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도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두만강에서 보기에 동쪽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강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강동으로 돈 벌러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때 이제 많은 애국지사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그곳에 이제 찾아가서 더 체계적인 항일 운동을 펼치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학교도 세우고 신문도 발간하고 계몽운동을 펼치고 하면서 많은 이제 그쪽에 사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이 살기만 했던 분들을 이 각성을 시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깨어나고 또 소련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는 1923년부터 본격화됐는데 무지타파를 기초로 내세우고 학교 설립에 많은 그 지원을 했죠. 거기에 힘입어서 고려인들도 많은 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을 벌이면서 굉장히 지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럼 이주 초기에 지역별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초기 이주민들은 당연히 두만강 하구를 건너가면은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운 핫산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지가 늘어나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노보키옙스크. 거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단지동맹도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연추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고려인들이 집거에 사는 이 활성화된 그리고 고려인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중심지가 된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항구인 포시에트.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또 가깝고 또 거기에 철로도 있고 항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심지로 나중에 고려인의 어떤 문화나 사회활동의 중심지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두만강 하구를 건너서 갔지만은 그게 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부류들은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혼춘이나 또는 다른 지역을 거쳐서 연해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가까운 지역이니까 들어가면은 두만강 하구를 건너서 들어갔던 그 이주민들과 거의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훈춘 그리고 노보키옙스크 그리고 포시에트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청진이나 또 이런 데서 배를 타고 가면은 이제 포시에트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주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중부나 남부 지역에서도 특히 부산 같은 데서도 이제는 기선을 타고 건너가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1873년부터 거주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는 짧은 기간 내에 또 연해주의 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초는 나중에 이제 고려인들의 항일 운동과 문화의 이제 근거지 역할을 192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1920년대가 되면 이 연해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도 성격이 좀 변하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좀 어떻습니까? 항일 운동이 정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게 이제 1918년부터 22년. 예. 그때는 이제 무장투쟁,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외세 간섭권을 몰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22년 10월 25일에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해주에서 철병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사실은 1년 전부터 러시아 정부와 계속 협상을 했죠. 예.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을 금지시키는 조건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러간 뒤로 그 이듬해부터 바로 이제 러시아에서 무장 해제를 다 당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려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문화적인 항일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운동으로 전개되는데 그때 러시아에서 그것은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식인들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지도자들은 대개 이제 집단 농장의 지도자가 되고 또 다른 지식인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근데 문화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기가 참 좋았던 것이 그때 우리 많은 학교가 설립됐고 예. 또 많은 극장들 그리고 신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작품을 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항일 투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1928년에 포석 조명희. 이분은 우리 그 카프 작가였는데 1928년 여름에 낙동강이라는 소설을 쓰고 연해주로 이제 일본한테 쫓겨서 망명을 하죠. 망명한 해 11월 7일에 고려인들의 그 가장 유명한 신문 선봉신문에 짓밟힌 고려라는 유명한 항일 저항 산문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벌써 오래다 하고 길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 당시에 이 고려인들의 심금을 얼마나 울렸던지 당시의 고려인들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어떠한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이 시를 읊지 않은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를 모르는 이 지식인들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연해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20년대 이후에 그 연해주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격변 상황 뭐 이런 걸 맞이하면서 사실은 이제 1차 이주의 어떤 과정이 마무리되고 아까 이제 크게 정리해 주신 2차 이주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참 연해주에서 1923년부터 1930년대 초반 한 32, 3년도까지는 고려의 문화의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아무튼 억압은 당했지만 무장투쟁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문화운동을 할 수 있어서 예. 그때 1928년에서 33년까지 380개의 민족학교가 설립이 됐고 또 1924년부터 고려사범전문학교가 설립들이 되고 1931년에 우리 한민족 최초로 고려사범대학교 뭐 우리 한반도에도 없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1932년에는 우리 한민족 최초로 우리말 전문 연극극장인 고려극장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고 예. 그 사이에 수많은 크고 작은 모국어 신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그 서적 발간이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번역 그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문학작품, 전문서적도 많이 나옵니다. 이 양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축사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실험적인 결과를 축적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문학작품 번역도 많이 되고 스스로 창작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출판운동 이런 게 들불처럼 용광로처럼 이 끓터내었습니다. 그 시기에 또 하나는 레닌이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주창을 했던 게 소련 영내에 사는 민족들의 호의 평등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1918년에 그 최초의 소련 헌법이 나와요. 그 헌법에도 명시가 돼요. 거기 소수 민족들이 러시아어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 민족 언어를 관공서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자유롭게 학교 설립하고 이 모국어 교육을 하고 우리 출판을 하고 뭐 그야말로 그 어떤 지식 계몽 운동의 폭발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그 과정에서 학교들도 그렇게 많이 설립되고 380개의 민족학교, 200개의 종람소. 종람소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에 또 사범전문학교, 1931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고려사범대학교,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뭐 벼재배 전문 학교 뭐 이런 학교들도 많이 설립되고 우리말 극장 1932년 9월 9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초로 우리말 모국어 전문 극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극장이 지금까지 있죠. 이러한 속에서 고려인들이 또 1930년 무렵부터는 고려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뭐냐면 고려화 운동은 고려인들의 어떤 사상과 이 사고방식 이런 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또 서구에 발달된 지적 자산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널리 보급함으로써 이 고려인들의 어떤 자결권 이런 것을 확립을 해 나가자는 뜻으로 전개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자치주 설립 운동도 또 나오는데 소련 헌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소수민족들이 자치주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그랬죠. 연해주에서 항일운동할 때 적군을 도와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켰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치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에 고려인이 마을들은 민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위임을 해서 자치를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소련 정부에서 보기에는 연해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중국도 인접해 있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일본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소련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비밀리에 이 고려인들을 저 하바롭스크 지역이나 북쪽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비밀리에는 사실 그러고 있었죠. 그건 뭐냐면 스탈린 정권에 들어서면서 겉으로는 레닌이 이렇게 표방했던 정책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서히 스탈린이 일국 사유주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 민족과 국가들은 거기에 종속하는 이러한 체제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30년대 후반 드러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아주 혹독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련의 그 정치 또 외교 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결국은 강제 이주라는 고려인의 2차 이주가 시작이 된 거네요. 1937년에. 그렇죠. 예. 고려인 이주는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조금씩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사실 이제 1935년 무렵부터 굉장히 이제 고려인들의 어떤 민족 운동가들은 탄압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소련이 지향하는 일국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제 민족 국가들은 러시아에 이제 종속하는 그걸로 하니까 이제 민족의 지도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35년 무렵부터 고려인 이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이 검거가 되고 숙청이 되고 해서 그 중에 한 2,500여 명 정도가 이 검거가 돼서 대부분이 또 처형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사전 작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민족 전체를 강제 이주시킨다면 이 민족의 지도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조직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1937년에 정말 우리 민족 초유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뭐 저도 우스리스크에 갔을 때 이제 뭐 그런 증언들을 그 후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가 그 과정이 얼마나 급박했고 또 처참했는지 뭐 이런 증언들이 많이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이주 명령서는 1937년 8월 21일에 소련 당시에 거기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그리고 인민위원 의장 그 몰로토프 이제 두 사람 서명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주 명령서는 이제 8월 21일에 나오고 그리고 9월 9일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뭐 한 20일 정도?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고려인들도 집거지에 따라서 강제 이주에 대한 이 사실을 일찍 알려준 데도 있고 늦게 알려준 데도 있고 그래요. 이 도시 지역은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서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3, 4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농촌 지역은 당시에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좀 더 일찍 알려주기도 했는데 보통 15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일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그야말로 시골 지역이어도 불과 뭐 이틀 전에 알려줘서 부랴부랴 뭐
있는 집만 싸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달랐죠. 그래서 이주 과정도 그랬고 또 이주 열차에 실려서 오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주 과정이 30일에서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9월 9일에 첫 이주 열차가 출발했죠. 그러면은 그 열차는 10월 9일에 카자흐스탄 동부도시 우슈톱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부터 수없이 그해 겨울까지 이주가 되니까 이주 과정에서 다 겨울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열차 차량이 이제 화물차였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열차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기차가 중간에 멈추면은 부랴부랴 달려가서 일 보고 또 뭐 그때 돈을 챙겨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뭐 빵을 사서 먹기도 하고 화덕을 급히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고려인들은 어디로 이주되고 또 언제까지 간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주 과정에서 불안하죠. 이게 가는 것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불안에 휩싸였던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바롭스크에서 또 열차가 전복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노약자와 어린이가 그 혹독한 겨울에 또 이주 과정을 견디면서 중간에 또 열차 안에서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는 마땅히 묻을 데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 열차가 내리면 그냥 시신을 거적으로 덮어서 놓고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강제 이주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참 정말 이게 감동스럽고도 눈물겨운 경우인데요. 그것은 이제 고려사범대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고려사범대학교는 이제 신문사 그리고 극장과 함께 1937년 9월 25일에 예. 한꺼번에 이제 이주가 됐는데 9월 10일에 고려사범대학교 시당위원회에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9월 25일에 이주를 하게 되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수십여 쌓여 있는데 얼마 뒤에 고려인이 아닌 다른 민족 교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고려인 학생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의 제자다. 우리는 제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같이 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려사범대학교 식당에서 일했던 러시아 처녀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러시아 처녀는 당시에 17, 18살로 그때 고려사범대학교 1, 2학년 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다고 그래요. 울면서 내게 가장 좋은 인상을 남겨준 백성은 고려인이다. 나는 당신들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6명의 이방인이 1937년 9월 25일에 이 베르베레치카 역이죠. 거기에서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이렇게 울면서 말리는 걸 끝까지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고려인들과 같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슬로르드로 가서 거기에 고려사범대학에서 끝까지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쉽게도 그때 문학 원론하고 세계문학을 강의했던 보이치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이제 러시아 어문학을 강의했고 그런 것만 하는데 이제 자료로서는 보이치크 교수 이분의 이제 사진 자료만 확인을 했고 다른 분들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 이제 고려사범대학교 졸업하셨던 분이 생존해 계실 때 정말 이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이다. 고려인 강제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려서 이분들의 이름도 꼭 기억되게 해라.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려인 강제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이분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그 우리 고려인들이 어느 국가로 어느 정도 숫자가 이주가 됐는지 뭐 최종적인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강제 이주는 최종적으로 37년 9월 9일부터 그해 말까지 17만 2천 명이 이제 이주가 됐는데 예. 초기에 이제 이주지는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예. 이제 가까운 곳부터 이주가 돼서 카자흐스탄의 까라간다 그리고 우슈톱에 그슬로르다 여러 지역으로 이주되고 또 나중에 오는 열차들은 더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스탄 이주자가 훨씬 많았죠. 통계를 보면은 카자흐스탄은 그때 2만 141가구에 9만 5천여 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1만 6,079가구에 7만 4천여 명 정도 되고, 아주 일부가 키르기스탄으로 한 400여 명, 그리고 타지키스탄으로까지 이제 89명이 갔는데, 대부분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더 많이 갔는데, 이게 한 2년, 3년 사이에 인구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비극을 더 겪었던 게, 거기는 이주 과정에서 3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할까요? 예. 첫 번째 이제 강제 이주.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돼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그 원주민들의 그 집안에 들어가 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수들은 거주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토굴을 파고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토굴 파고 살았던 겨울에 그때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가 무수히 사망을 했죠. 그때 예.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토굴을 파고 살았던 게 1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이듬해 4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분들이 비로소 이제 밖에 영주할 집을 짓죠. 이게 대부분 이제 흙벽돌로 초가를 지었는데, 예. 이게 지어서 들어가 산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막상 이주해 보니까 거기도 그 당시에 굉장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 그 집단 농장들을 그 어려운, 굉장히 그 생산량이 안 좋은 집단 농장을 강제적으로 고려인들한테 막 편입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어려워진 데다가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나름대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 어업에 종사한 사람, 임업 종사자, 그리고 전문직. 예. 그런데 이걸 구분해주지 않고 그냥 그 여기저기 배분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또 당시에 소련은 그 뭐랄까요, 그때 행정력이 좀 미비했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이걸 이용을 해서 많은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농사 짓기가 더 좋은 기후가 온화한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그때 이산 가족이 많았습니다. 부모, 형제, 이 친척들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다른 열차를 타고 가서 소식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그 뭐 10여 년 후에 만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때 이제 가족과 친지를 찾아서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1940년 이후부터는 이제 카자흐스탄보다 지금까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은 그 뭐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 지역이 겨울이면 영하 50도를 뭐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추위, 뭐 그런 곳이고, 또 말 그대로 황무지 그 자체였을 텐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일구어내는 그 분들이 바로 고려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적응 과정들이. 사실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원인도 예. 이제 공식적인 것은 연해주 고려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첩자가 발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첩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는다는 건데,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소련에서 중앙아시아의 그 대대적인 황무지를 그 개간해서 식량 증산을 하고 싶은데 영농 기술이 증명된 고려인을 그래서 일부러 이주시켰다는 그 설도 나올 정도로 고려인들을 어떻게 보면 주목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강제주 이전 10여 년 전부터 고려인들 일부 집단들을 중앙아시아로 데려와서 많은 영농 시도를 해요. 벼재배 시도도 하고 또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온화하고 거기도 많은 수가 농업에 종사를 해요. 예. 과수나 이런데. 그래서 거기는 더 나았죠.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자흐인들이 유목민이고 또 개간이 안 된 황무지가 많은데, 그 땅이 5만 년 전에 바다가 융기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염분이 많고, 지금도 보면은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파서 이 그 농사를 지어도 물이 이제 소금물이 나오고, 갈대밭이 많고 늪지가 많고. 예. 근데 그런 데를 이렇게 개간을 하는데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개간을 해가지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산업 생산,
특히 영농 생산을 굉장히 높였죠. 그렇겠네요. 이제 강제 이주 이후에 이제 그 고려인들에 대해서 특수 이주민이라는 그 어떤 신분이 부여되면서 이제 거주 이전의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변화를 겪게 되나요? 고려인을 강제 이주시킨 이 스탈린, 이 1953년에 이제 사망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회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르시초프. 예. 이분이 이제 1956년에 소련 공산당 이제 전당대회를 열면서 스탈린 개인 숭배를 배격하게 되죠. 예. 그때부터 이제 사회가 일거에 이제 부드러워지고 해빙기가 도래하죠. 해빙기가 도래하면서 그때 이제 고려인처럼 강제 이주시킨 특수 이주민에 대한 거주 이전의 제한 규정을 철폐를 합니다. 예. 그리고 소련 국민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주할 수 있고 그때부터 비로소 고려인들이 군대도 갈 수 있었어요. 아. 그때는 군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죠. 적성민족이 소련 정부의 총을 들이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안 받아줬다가 이제 군대에 받아주고 완전한 권리를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제 널리 분산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예. 그것도 56년부터 61년까지 순차적으로 또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 당시에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던 시절이라 소련이 자신감이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고려인들도 이제 자유를 얻어서 널리 이제 분산 이주하게 되는데 이게 고려인들의 세 번째 이주. 그럼 소위 자유 이주로 이제 규정이 되는 3차 이주. 그렇죠. 그게 이제 1956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이주의 좀 특징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제주 돼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예. 정말 이 고려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 사실은 강제주 이전 연해주에서도 늘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모들이. 우리는 조국에서 살지 않고 남은 나라 땅에 사니까 러시아인보다 공부도 2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법질서도 2배 더 잘 지켜야 된다. 강제주 이후에도 고려인들 감동스러운 게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같은 경우는 강제주 돼가지고 토굴을 팔고 살았는데 이듬해 38년 4월에 토굴에서 나오면서 개인이 주거할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공통으로 짓고 개인 집을 지었어요. 그만큼 교육에 열정이었죠. 그런데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도로 자식을 뭐 공부하러 보내기도 하고 일부 했지만은 여전히 거주 이전에 그 제한에 묶여서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자유를 주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 소련의 유수의 어떤 교육 도시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유학생들이 떠나서 전문 교육을 받고 이제는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 지역에 남거나 돌아오더라도 이제 도시의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려인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리운 고향 연해주로 또 이주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주를 해보니까 러시아 남부나 남러시아나 또 카프카스나 우크라이나 지역을 보니까 농토가 너무나 비옥해요. 농사 짓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지켜서 농업이민도 많이 가고 처음에는 계절 농사라고 해서 이른 봄에 농사 지러 갔다가 늦가을에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주를 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널리 학업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3차 이주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소위 이제 4차 이주라고 하는 고려인들의 이주.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4차 이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3차 이주로 인해서 고려인들은 대표적인 분산민족이 됐어요. 예. 널리 분산돼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45만 이 인구가 소련 전역에 분산되어 살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 고려인들이 이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실 모국 문화도 많이 잊어버린 것도 또 사실이죠. 예.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또 소비에트와 대과거도 있었는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이 붕괴되니까 사실 저도 가서 그 초기에 붕괴된 직후에 그 상황을 봤는데 이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요. 예. 그 전에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일거에 망가지면서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고 예. 일단 이 국가가 무너지면 한 개인이 노력해서 절대 성공을 못하는 게 이 어느 고려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농업인이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기계가 고장났어요. 예. 수리하러 가니까 수리할 부품이 없어요. 그리고 수리하는 공장은 다른 나라에 있어요. 소비에트 시대 때 그랬어요. 지역에 연계돼. 거기를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기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돌릴 수 없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카자흐스탄 같은데 이 가스와 이 전기를 공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기를 또 보급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는 그걸 지불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전기를 끊지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이게 그야말로 완전 그 아노미적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공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또 뭐가 발생하냐면 대부분이 쇼비니즘이 발효해요. 어쩌냐면 중앙아시아 국가 민족들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눌려서 살았죠. 예. 자기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은 너무나 어렵죠. 그 쇼비니즘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는 언어 사용의 문제예요. 당시에 이 러시아어는 이제 공용어였고 유엔에서 지정하는 그 6대 공용 언어 중에 하나고 또 러시아어는 정밀하게 다듬어진 언어예요. 예. 그래서 학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세련된 언어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했을 때 러시아어를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 언어를 배우면 성공할 수 있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 고립돼 가지고 러시아어를 잊어버리고 중앙아시아 그 주류민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쓴다? 그러면은 평생을 거기 있어야 되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세계를 무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노력을 하면. 예. 그런데 이 러시아어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그게 배우기 어려운데 이제는 또 역사적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또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고려인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초반에 이렇게 많이 떠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12개 민족 국가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12개의 민족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고려인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 뭐 어떻습니까? 그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열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 그리고 뭐 우주 기술, 과학 기술이나 문화, 예술, 문학에서도 이 소비에트 이 문학은 특히 러시아 문학은 그 다른 나라 문학들을 취급을 안 했을 정도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한 국민으로서 이 고려인들이 성공해서 자부심을 가졌죠. 또 거기에 그 뭐 빅토르 츠오이나 또 아나톨리 김 같은 유명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얼마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민족 국가의 또 소수민족 예. 이렇게 전락해가지고 각종 이제 어려움 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삶이 상상하기 어렵죠. 이게 최고봉에서 한순간에 이 밑바닥으로 내려간 체험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장래가 걱정되죠. 이 막 형성된 신생 이 민족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죠. 또 그때 이제 쇼비니즘이 일어나니까 더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갈 곳은 처음에는 연해주다. 그래서 연해주로 가는데 연해주도 또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때 러시아인들의 민족 차별도 심했고 또 거기에 각종 경제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찌할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러시아도 있지 않게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마침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경제적으로 성장해가는 나라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노동 인력이 필요해졌고, 이래서 이제 고려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럼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소위 그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CIS 지역, 거기에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어느 정도로 국가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인구 통계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16만에서 18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인구 통계를 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즈벡 고려인 인구 통계가 어쩔지 좀 판단이 어렵고, 카자흐스탄은 10만에서 12만. 근데 그 통계가 거의 정확하죠. 러시아가 한 18만. 이제 사할린까지 다 합해서 키르기스탄이 한 2만, 우크라이나도 한 2만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전쟁 여파로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로 50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지금 최근에 한 11만 명 정도 고려인이 지금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에서 11만 명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숫자의 60% 이상이 우즈벡 고려인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어온 고려인도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즈벡은 인구는 그렇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주 수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인구 통계가 지난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국내에 그 한 학자 한 분이 정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에 사는 이 고려인 수가 지금 한 8만 명, 10만 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줄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래서 그 많은 수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지금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주, 카나다로도 좀 많이 갔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그 징집 대상자가 돼서 그런데 고려인들은 아마 소수민족으로서 그런데 불안을 느껴서 러시아인들도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징집을 피해서 나갔습니다만은, 고려인들도 아마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했지 않을까. 물론 그 수만 포함되지 않고 가족이 이주를 했겠죠. 예. 지금 인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4차 이주, 3차, 4차 이주를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이제 고려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조금씩은 들어와서 예. 처음에는 이제 보따리 장사. 우리나라 그 서울의 의류정가에서 예. 옷을 사가지고 비행기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되팔아가지고 그러한 이 장사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금씩 거주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99년입니까?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해외 동포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조금씩 이제 마련됩니다. 아, 김대중 정부 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재외동포법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죠. 해외에 사는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이었어요. 국내에 이렇게 그 해외 동포들이 들어올 줄은 그때는 판단을 못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정확히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다문화인 뭐 여러 가지 그 국내 거주해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정비가 되고, 또 특히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해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더 좋은 전문 직장에도 지금 갈수록 일자리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됐고, 예. 지금 국내에 고려인들이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초반에는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몇 년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많이 꿈꾸지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자식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한국에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거기 가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 정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노동을 하다 보면 자식들을 돌봐줄 부모가 필요하니까
또 할머니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한국의 정착을 기정사실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시간을 내셔가지고 고려인 이주의 160여 년의 역사를 이제 쭉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정리 차원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전에 친구 트리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비치고 있다. 갚으라. 그리고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표현된 게 잊지 말고 갚아라가 아니라 갚아라. 그리고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려인들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 고려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생계를 찾아서 넘어갔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조국이 풍전등화에 그 위기에 처했고 또 실질적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넘어간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적으로 경제 10대 강국, 수출 수입 10대 강국의 군사 강국, 그리고 한류로서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러면서 해외 제외 동포 이야기만 하면은 다 발을 빼요. 예. 뭐 독일, 이스라엘 바라면 그 나라는 특수하다. 우리나라 왜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갚으라. 그리고 잊지 말라. 먼저 우리가 어려울 때 했던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갚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문화관 같은 데서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기억을 되살려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잊지 말고 갚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갚고 잊지 맙시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고려인들이 국내에 지금 완전히 정착하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후손들. 좀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고려인 이주 161년의 역사를 큰 틀에서 정리하면서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존중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되는 자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